앞서 말하는 말라식, 제7식이죠.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분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나라고 생각이 안에 깔려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7식이라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인연법계라고 하는 것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인연싹에서 무상으로 흘러갑니다. 무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그냥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서는 각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대폭발 일어날 때 그 아주 모래알보다 적은 곳에 온 우주가 다 일어났거나 지금 그것이 퍼져서 지금 됐거나 그 중간 사이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언뜻 보면은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때 당시의 모든 인연인 거죠. 그래서 모래알만 한 것도 그것이 모양으로서 인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많이 퍼져가지고 각가지 양성으로 온 것도 다 모양으로 되는 건데, 이 흐름이 전부 다 무상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제 모습대로 멈춰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상하니 그렇게 정지돼서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가 퍼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시나리오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물질들, 예를 들면 저라든가 무슨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주의 실제 물질 중에서 약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은데 확실히 무언가 작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약 23% 정도입니다. 그렇게 합쳐봐야 전 우주에서 현재 관찰 가능한, 이건 관찰 가능하거든요. 암흑 에너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관찰 가능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비율을 통해서. 근데 나머지 73% 물질은 지금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느냐면은 지금처럼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있는 27%의 물질이 밖으로 퍼져간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 우주가 팽창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다른 뭔가 우주를 지금 상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만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 27% 힘들은 팽창시키는 힘이라기보다는 각기 중력이니까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초기에 팽창돼서 나가는 힘도 있긴 하지만 저 힘만 가지고는 우주가 지금처럼 팽창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팽창하려면 이 73%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가정되어야만 우주가 팽창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가 있는 것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는 추론으로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쫓아서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이 발현이 돼서 지금까지 와서 것이 변하는데 다시 이 물질을 전부 합쳐가지고 아직 확실히 지금 퍼져가는데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의 정확한 그 계산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정확히 끝나봐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계속 증가하도록 커지면은 우주는 한없이 퍼져가지고 마침내는 거의 우주 공간상에 아주 넓은 공간상에 원자 한두 개 있는 것 상태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식은 그런 우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밖으로 퍼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주 멈추지는 않지만 아주 천천히 팽창하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적어가지고 중력들이 잡아당기기 시작하면은 팽창이 멈추고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잠시도 머문 없이 우주가 변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그냥 변한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보면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게 되고 또 생각 자체도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변해버리면 뭔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생각을 일정 분량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것 중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잡아놓을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한 법칙성이에요. 법칙성. 자, 앞침에 말했을 때 세포 하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것하고 우주가 커온 것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고 70조 개 세포 사이에 계속 변화가 와 있지만 여기에 법칙성이 있어요. 무슨 법칙성이 있느냐 하면은 7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는 과정 중에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서 약간의 정보 변화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동일성을 아닐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이라 많아졌으니까 합치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의 내용에서 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나 70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이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70년 살아와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정보 양은 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정보 해석 능력이 지금의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능력이 항상 덮어 씌워져 가지고 정보를 해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금생 몇십 년 살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틀을 변해시키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아직 이 초창기 단계라든가 아주 우주 뒤에 그야말로 소립자들만의 세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제하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묘한 법칙성을 가지고 흘러간다. 그래서 이 법칙성을 보고 있으면 변화가 항상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데 변화의 법칙성으로 보면 항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한 것을 취해 가지고 무엇을 삼느냐 하면 분별을 해서 무엇이다라고 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도 이 변화 가운데서 사람으로 일단 딱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의 법칙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의 법칙성과는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번 태어나서 완벽하게 소멸될 때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늘 동일한 것 같아요. 실제 조그만 변화가 있는데 이 조그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사람인 나도 똑같아서 자기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다른 것들도 다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들 그 나름대로 자기 법칙성을 가지고 동일한 양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동일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7 말라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동일성의 법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을 나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속에 그 나를 세울 때 그냥 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치가 있는데 그 나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잘 모릅니다. 무명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행 불공무명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우주적 사건이 이렇게 발생돼서 우주가 계속해서 변하지만은 낱낱 하나하나 보면은 자기 법칙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보면은 뭘 못 보느냐면은 변화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변하는 것만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하나가 동시에 변하면서 동시에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떠한 것이 나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유로 변하면서 변하지 않고 안 변하면서 변하고 있는 것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는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변화는 변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있는 그 양상이 동일한 양상이 두 개로 저절로 나눠져 버려요. 그려보십시오 한번. 변하면서 안 변하고 안 변하면서 변하고 하는 것이 그려집니까? 왜 안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려지니까 저절로 변화와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딱 쓰는 것이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형성되면서부터 한편으로 보면은 뭘 만들어내냐면 근본 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근본 무명을 바탕으로 사람도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 우주의 근본 무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이든지 무분별이든지 하는 어떤 하나를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딱 세우는 순간 절대 나는 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되지 않는 나는 무엇으로 나라고 하느냐? 세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것 속에 다른 것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확연히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세우면 이것은 누구나 다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성으로 보면 나도 나의 동일한 나를 세우고 있고 여기에 나도 동일한 나를 세우고 있는데 실제 이 두 나는 완벽하니 독립되어 있는 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무명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세워주는 순간 공유하지 않는 너하고 공유하지 않는 독창적인 나의 무명을 세우고 그 무명으로 항상 법계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7식에서 말하는 아치라요. 아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7식의 아치가 사라져도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법계가 만드는 근본 무명을 모르는 거예요. 즉 뭡니까?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언제 감이 잡히냐면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 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여기서 또 다시 돌파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우주의 법신이 되는 순간만 근본 무명을 돌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 깨달음이라 하고 이때가 비로소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치가 다 사라졌다 해도 아직 내가 법신과 개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신이 묘하게 이렇게 안 하면 될 텐데 묘하게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상대적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으로 딱 있다 이 말입니다. 법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 법계를 언어 개념이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생각을 놓으라. 생각을 놓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마음을 쉬고 생각을 놓으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법계의 흐름과 동참하고 있는 나의 실성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 조시 항상하면서 변하고 변하면서 항상하는 행태로 푹 드러난다면 내가 보는 것을 아니고 내가 그 상태에 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비로소 시각의 깨달음이 되고 이 깨달음이 됐을 때 법계 자체가 무명, 근본 무명이죠. 무명을 만드는 세계가 아니고 깨달음을 가지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공유되지 않는 독자적인 나는 있다. 라는 생각만 사라지면은 제 칠식이 가지고 있는 바탕은 사라지게 된다. 물론 바탕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칠식의 마음씀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서 무엇이 없습니까? 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 알았었는데 그 잘못 아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칠식의 번뇌인 아치와 악연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것이 사라지면은 악연과 아치가 없는 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근본 무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만과 아예가 있죠. 여기서 아치나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중을 크게 나누면 무슨 번뇌가 있냐면 견번뇌하고 애연번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번뇌가 있는데 이것은 애번뇌는 번뇌장이 되면서도 더 실제로는 깊고 견번뇌는 소지장이 되면서도 또 거치되고 반대로 또다시 이것이 소지장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번뇌장도 될 수가 있는데 견번뇌라고 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법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긋난 만큼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둘이 사람이 만났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별로 그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영화를 봅시다 라고까지 의견 결치해서 영화 보는 것까지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볼 것인가 이 영화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여기 가고 싶은데 양보해서 그러면 너는 이거 보고 나는 이거 보자 하면 괜찮았는데 이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속에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양보해서 같이 안 보고 하나 따라 보고 왔는데 돌아오면 이제 그것이 걸리는 거지. 같이 영화 하나도 의견을 공유해서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견해가 사람 살아오는 데 따라 사람 살아오는 데서 두 사람은 뭐 해도 견해가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만큼 서로 말을 주고받고 섞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모든 생명을 떠나서 나하고 뭐하고 지금 맞붙어 있습니까? 지구나 법계 자체하고 맞붙어 있는 거예요. 내 한 개인은. 그런데 내가 법계의 생각하고 어긋나면은 법계와 나 사이에 어긋난 만큼 생각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상을 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상이 고라고 부르는데 왜 무상이 고냐면은 자, 나는 항상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항상 하고 싶은데 법계는 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법계가 더 근원적이라. 그래서 내가 항상 하고 싶은 생각을 아무리 내도 항상 하지 않는 모든 인연들에 따라서 생각하고 어긋나니까 내가 더 항상 하고자 싶은 생각을 내면은 항상 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쭉 매여 있을수록 내 삶은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법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된다.
이 멀어진 만큼 나한테 뭘 주냐면은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탁 살고 있을 수가 있으면은 법계가 무상하든 내가 항상하다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인간의 인연에 맞는 밥을 안 먹으면 당장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법계 중에서 음식이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나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몸은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구상의 특별한 음식하고만 개합할 수 있는 정보하고 교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보가 깨지면 우리한테 아픔과 힘듦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내 스스로만 이루어져서 결정하고 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하고 어울려 살게 되는 거야. 중국에서 항사가 안 날아와서 나하고 상관없이 좋으면 눈도 안 아프고 좋을 텐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황사가 날아오면 눈도 아프고 재채기도 나고 알레르기도 생겨나요.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성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계를 알아야 내가 안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살면 되죠. 자, 힘을 그렇게 가져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벅차면 이제 뭔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쪽 북쪽에. 볼리비아 나라가 FTA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어요.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거 많은데 수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자원. 여러분 수자원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면 수자원이 물을 가지고 이제 자원으로 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처럼 수자원 공사를 미국 회사한테 팔았어요. 근데 미국 지금 수자원 공사 우리나라도 공사인데 물값이 너무 싸가지고 계속 세금으로 부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회사로 보면 적자예요. 수자원 공사 적자인데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메꾸지 않고 정부가 그 회사를 민간한테 팔아보면은 그 세금으로 다른 데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볼리비아의 수자원 공사를 미국 회사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부가 받는 물값대로 받으면 뻔히 손해인데 누가 그걸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가들은 이익이 난 것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물값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물값을 올리는데 물값이 너무 폭등한 거예요. 그전에는 잘 산 사람들도 세금을 좀 많이 내서 그 돈으로 수자원 공사를 도와주니까 못 산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고 물을 사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팔아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제 물을 사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그 탱크에 떨어진 빗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회사가 물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더 못 산 사람이 많지 잘 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더 잘 산 사람들은 수돗물도 잘 안 먹고 그래 딱 보니까 이 빗물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자원 회사가 볼리비아에 있는 수자원을 산 거예요. 그럼 수자원이 뭡니까? 강물에 고여있는 댐 속에 고여있는 물만 산 게 아니에요. 지하수에서 나온 물, 강물에 그 댐에 고여있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볼리비아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의 자원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 먹으면
회사의 자원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TA가 해서 자기가 날 수 있는 이익이 볼리비아 국민이나 정부에 의해서 손해가 되면은 정부가 물어주도록 돼 있어요. FTA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주든지 이익을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빗물을 못 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미국 회사가 볼리비아 정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세금을 다른 데 쓰려고 수자원공사를 팔았는데 거기다 줘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리비아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 쓸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자원 팔아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싸게 사먹는 수돗물을 팔아가지고 비싸게 사먹으니까 소득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물값 내는 것만큼 세금을 덜 낼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 100원 떨어지는데 물값 사먹으면서 500원, 600원 들어가니까 몇 배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국민들이 저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견번뇌가 가져온 사회적 현상인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앞서 잠깐도 말했습니다만 내 회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과 법계가 어긋난 것처럼 한 공동체의 삶과 법계가 어긋나면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견이 되는데 이 견이 여기서는 아치라고 악연이라고 했는데 단지 아치 악연이 아니고 사회 공통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한 개개인마다 공유하지 않는 나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그것이 또 법계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긋난 만큼 삶이 전부 다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견번뇌고, 자 그렇게 힘들어진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왜 힘들어졌느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무상한 흘러간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회사가 와서 볼리비아 수자원을 내 것으로 하려니까 볼리비아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고 나니까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공유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내 것으로 하려는 의지가 총모합되어져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애착이에요, 애착.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애착. 그것을 애번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아예라고 그래요, 아예.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것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납니다. 그런데 진짜 유명한 사람은 명함에 이름만 딱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대 기업의 총수에 어떻게 하다가 나는 못 받아보고 아는 분이 그분 총수의 명함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비행기를 같이 타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사 직원하고 뭔가 잘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형성되니까 그 명함을 싹 내놓으니까 그 딱 보더니 아무 문제 없이 딱 통과되더라고요. 그럼 거기 보니까 이름만 딱 써져 있더라고. 이름만 누구라고 세자.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이름 속에 자기를 드세울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명예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명함에다 뭘 자꾸 만들어야 되죠. 지금 명함에다가 이름 내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느냐? 내가 잘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나 보이면 다 잘나 보이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잘나고 싶어도 잘나는 것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무엇으로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어제 애기의 착한 말 하지 말아야겠죠. 착한 모습이 대부분 자칫하면 얘들한테 비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야 네가 좋고 착하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고 한 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낮이를 세우는 형태로 자기를 세우면 그것이 다 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이 7만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아치, 아견, 아만, 아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뭐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공유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 심리적 일상생활 저 뒤에다 딱 세워놓고 그것 가지고 사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같이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나의 무명이다. 나의 무명. 언제든지 나오는 거야. 말을 해도 나오고 못해도 나오고 좋습니다 해도 나오고 안 좋습니다 해도 나오고 잠자도 되고 잠자도 나오는 거예요. 잠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번뇌장 소지장 있으니까 잠깐 하고 넘어가죠. 예번뇌를 이건 좀 잘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A, B, C라고 합시다. 근데 B하고 C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A와 B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잠잘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잠자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리 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사람도 잠자는 상태입니다. 이건 밖에서 그냥 보고 있는 상태에 저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물어봐서 세 사람한테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뭐 꿈이라 꾸었냐 뭐 됐냐 물어보니까 세 사람 다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이 일이 딱 하면은 이 사람을 딱 끼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잠자면서 이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해요. 한두 번 하면은 그것이 우연히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항상 오랫동안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둘이 오면은 자석이 다른 극처럼 붙었다가 이쪽에 오면 같은 극이 오는 것처럼 계속 피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을. 자, 그런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 온 몸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쩐지 네가 싫다라고 내가 자각하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꿈도 끼기 전에도 어쩐지 싫다라고 하게 하는 의지로 만들어진 이 몸이 상대를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이만큼 깊은 거예요. 제7식이 여기서 말한 말라식이 잠자는 속에서도 자기가 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도 자기 좋은 것이 오면은 그쪽으로 싹 가고 싫은 것 오면은 자기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있기도 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표현이 잠중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7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7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7식이 그 속에 계속 숨어 있는데 육식 속에 지금 우리가 일상의 의식 속에 숨어 있는데 일상의 의식은 잠자면 작용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7식은 깊은 잠이 들어도 저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잠자면서도 계속 하는데 잠을 자게 되면 잠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루 일생 보면 깼다가 잠에 들었다가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깼다가 깨어나는데 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때 하루 중에 경험했던 경험 기억들이 아까 해마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뇌 아주 깊숙한 속에 있는데 해마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 기억의 중추니까 파충류보다 더 먼저 있는 그런 생명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된 것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 일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루 일을 마감한 것은 우리 일상이고 뇌는 그리고 우리 뇌보다도 훨씬 기어 있는 업식은 이때 이 경험했었던 기억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과 합쳐가지고 분류를 잘해서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것인가, 장기 기억으로 안 갈 것인가, 이것을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저것을 저쪽으로 보낼 것인가를 작업을 여기서 한참 하다가 꿈꾸는 것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꾼답니다. 다만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않느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한 꿈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이 꿈을 꿀 때 보면은 눈이 움직여요, 눈이. 그 이제 실험 관찰한 사람들을 놔두고 밤에 이제 잠을 재운 다음에 시간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꿈을 꿨냐, 뭘 했냐 이렇게 다 물어보면은 그 어떤 시간에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튼 눈을 감고 자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무슨 그 기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움직이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도 실제로는 눈이 우리 육식하고는 다르지만은 뭔가 작용하고 있어서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몽중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의 의식하고는 다르지만은 그것도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 가운데 또는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잠 속에 들어있는 의식 가운데서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이와 같이 아무 잠도 없는 극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라도 눈을 안 움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잠에 들어가는데 이런 잠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방금 말한 아만 아치 아견의 작용이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잘 간통시켜 가지고 항상 아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몸과 마음의 깊숙한 속에 숨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칠식이 육식과 다른 이유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어요. 무엇을 나로 삼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식에서는 식이 8가지가 있죠. 식이 제8식까지 해서 식이 8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떤 데는 예를 들면 구사론 같은 데는 심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사론은 심앙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심소예요. 근데 왜 유식은 심앙이 8개가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각자 독특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독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마음만 딱 뽑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하고 눈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대상인 형색의 영역이 만들어진 이 세계하고 이것도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예요. 다음에 눈 대신 귀하고 소리하고 만들어진 소리의 세계. 이건 우계는 이식이고 여기는 안식인데 이식이나 안식이 독자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뭘 봐도 본질을 몰라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관심이 없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어야 돼. 이 관심이 뭡니까? 작의죠. 의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의가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의식 가운데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귀로 가 있거나 마음이 항상 눈으로 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안식이고 이식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전부 다 마음이 보는 것이다. 시망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성되냐면은 마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기로가 있을 때는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될 수 없잖아요. 마음이 귀로 가버렸으니까 들을 때는 들을 것만 해야 되고 볼 때는 보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귀로 갔다, 눈으로 갔다, 무슨 생각으로 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들으면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음이 하나인 것 같긴 하지만 들으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이 하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다른 영역으로 겹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의 영역하고 귀의 영역은 다른 영역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계에서 겹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영역하고 작용하에 따라서 다른 세계를 만드는데 그 마음이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안식과 이식이 겹쳐 있을 때는 작용을 함께 한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명확하니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분별이 있어서 이식이 확실할 때는 안식이 거의 가린 것 같고 안식이 확실할 때는 이식이 가린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 8개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때 마음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사론에서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개념 정의해 놓은 것하고 유식에서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개념 정의해 놓은 게 서로 다른데 우리가 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은 유사, 각 경전마다 좀씩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엄경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엄경이다인 거예요. 자, 지장경이 마음을 말하면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엄경이 내 마음이니까. 우리가 주로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악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망과 심소가 있는데 마음이 하나라라고 보는 것은 구사론이 설정한 마음의 개념에 따라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사론에 설정한 개념을 안 따르고 우리가 설정해놓은 개념으로 구사론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칭해가지고 틀렸다 하면은 구사론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사론 주장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유식이 옳고 구사론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틀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가 틀린 마음이 되든 아니면 전부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틀렸다 같다 공유하다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를 편에 서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가, 아니면 내 서 있는 데서만 보고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마치 구사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틀렸고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다, 8개로 나눈 것만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는 마음의 이론을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했죠. 세계를 알아야 세계로부터 내가 벌어지는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가야 마음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적어지니까 고통스러운 번뇌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구사론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구사론적 견해하고 인연이 잘 닿는 사람인데, 그 견해를 통해서 마음과 일치돼 가면서 번뇌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구사론이 마음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듣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 사람하고 어울려서 마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번뇌로부터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번뇌로부터 소멸된 과정을 딱 잊어버리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두 개 딱 부딪히면 둘 다 뭘 만듭니까? 번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열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잘못하고 있다. 그건 반대로 서서 볼 수 있는, 즉 대칭으로 세계를 볼 수 있지만 아주 근원에부터 약간 대칭이 삐그러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항상성도 있고 너라고 할 수 있는 항상도 있지만, 그것이 서로 소통돼서 그 가운데서 더 많이 공유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소통들, 유전자로만 하더라도 0.1%가 다르다고 그랬죠. 각 사람끼리.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0.1%를 내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 그 정보로 말하면. 그러면 둘이는 99.9% 같음을 절대 안 보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99%가 같다예요. 99.9%가 같다. 이 부분은 보지 않고 0.1%가 만들어놓은 차이, 이거 차이가 참 큽니다. 뭐 60억을 다 만들어도 얼굴이 다 다른 만큼 차이가 크긴 크지만, 그러나 근원에서 보면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뭐 아까 말한 뭐 우리 과거 무한 세월 쌓아왔던 업식을 다 말하지 않고 이것만 봐더라도 보면은 모든 인간과 인간끼리는 99.9%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전부 다르다. 그 전에는 이제 그래서 이 간격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뭡니까? 우리는 99%가 같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일에 이 0.1%가 다르다라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0.1% 중에서 백인이 훨씬 우월한 인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0.1% 중에서 흑인이 훨씬 더 우월한 인종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근래 어느 누구가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차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 미국의 어떤 사람인데 백인의
인종적으로 백인이 더 우월할 수 있는 정보가 저 속에 들어있다. 0.1% 속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마음이 희망 하나냐, 마음이 희망이 8개냐 하는 것 차이는 8개하고 하나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면은 마음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의로 다른 모든 경전에서 설에는 마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암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또 보고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디어 마음이 온갖 얼굴을 가진 마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 마음은 천변만화의 얼굴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하음의 생각이 다른 경론을 통해서 더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가까워져 가지고 삶의 장에서 일어난 관계성이 회복되고 인연의 소통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번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으면은 결과가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서는 불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의 번뇌도 자유스러워져야 되고 이웃도 마찬가지로 번뇌에서 자유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언어들은 전부 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방편에 걸리면 이건 이제 번뇌를 만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또한 여기서 보면은 아치가 되는 거예요. 아치.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정보죠. 자, 아까 말하는 근본 무명의 정보. 이 근본 무명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만은 아직 이것이 시각을 통해서 각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면은 법계가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계끼리 소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계 그 자체가 변하면서 모든 이웃들과 인연을 소통시키는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별을 통해서 법계는 하나의 생명처럼 인연을 소통시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전체가 다 다른데 실제 내용은 인연을 소통시키는 법계의 활동인 것이 보인다. 그것이 안 보이면은 이제 무명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보이면은 무명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애번뇌가 애착에서 이루어지는 이 번뇌가 굉장히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밤 깊은 속에 들어있어도 끊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끊을 때는 언제 끊습니까? 수도혹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견도를 지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 견해가 처음에는 밖으로 드러난 분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한 견해, 이것은 끊어지기가 쉽지만 근본 무명이 만들어져 있는 생명의 소통을 알아가는 데는 또 다른 견해를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 견해를 여기서는 더 깊은 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견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견번뇌, 나의 견해를 바꾸는 건 좀 쉽지만 그 견해에 의해서 쌓여진 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 모두 바뀌어져야 드디어 근원적인 견번뇌가 사라진답니다. 근원적인 견번. 이 근원적인 견번뇌는 소지장이들하고 이것을 무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소지라기는 뭔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견번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급여, 그 밖에 다른 촉등과 함께 있다. 이 희망심소를 말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유식에서는 어쨌든 식을 8개로 나눴습니다. 이 7식은 주로 하는 일이 나라고 하는 견해를 세워서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견해가 우리가 잠 속에서조차도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계속 아까처럼 좁은 사람이 오면 가서 껴안고 싫은 사람이 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시간 내.
이와 같은 나가 의식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고 의식하지 않는 속에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적으로 자기 자아가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자아를 설정하는 것을 제7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7식은 저절로 아치, 아만, 아견, 아에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면, 이 나를 세우고 그 나를 좋아하고 그 나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나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세울 때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작용이 앞서 말한 촉작의 수상사가 있습니다. 촉작의 수상사, 이건 제8식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이죠. 제8식의 작용은 모든 마음 작용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7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6식에도 있고 8식에도 있고 해서 이 착저구 수상사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은 모든 식이 작용하는 곳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제7식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식의 장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작용인 촉자기 수상사하고 7식의 마음의 장에서 일어나는 아치아만, 아견, 아예가 합쳐져서 7식의 마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7식이 훨씬 힘든 일이지만 벗어나기가 7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행, 불공, 무명, 너하고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지를 다스려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촉자기 수상사의 작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아치, 아만, 아견이 사라지면서 근원적인 청정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만약 계속 시작되면은 우리를 끝없이 인연관계에서 소통시키지 않는 인연에서 완벽하니 분리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7식의 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인연의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인연의 소통을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7식의 깊이가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지금까지는 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만일에 너와 나와 공통적인 장에서 너와 나도 되면 뭐가 됩니까? 평등한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7식의 나는 불평등한 마음을 만드는 마음이고, 이 불평등한 마음이 사라지면 평등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평등한 현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평등한 사람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에 따라서 7식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좋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평등한 생각이 완전히 이거지면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그래요. 평등을 정말 끝까지 여겨서 그것이 성스러운 지혜, 성품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식이 나를 독립해서 너하고 나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세우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그 생각만 넘어서면은 불공이 아니고 서로 공유하는 인연의 소통에서 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등을 근원적인 특성으로 하는 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함께 평등한,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를 갖고 그리고 받들어진 마음 상태를 만들어 가면은 그것이 수행에서 자신의 근본을 회복하는 마음이 된다 이겁니다. 7식을 잘 쓰면은 평등성지를 회복하게 되는 거고, 잘못 쓰면은 번뇌의 중심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자는 마음에 있어서 자아를 잘 만들어서 그 자아를 보고 스스로의 느낌이 아프면 그 아픔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자각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저절로 평등성지의 기운을 만들어가서 99.9%가 같은
그런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